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목요일에는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시사 용어는 어떤 건가요? 예, 최근에 이제 법무부 검찰 인사를 두고 신현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민정수석은 이제 대표적인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과 비교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제 원조가 미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통령제가 처음 탄생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시작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전통적으로 의회가 강한 국가입니다. 예, 영국 국왕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국가라 연방의 대통령을 세우면서도 대통령에게 중앙 집권적인 강한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건 대통령이 고용한 직원들 수나 처우에서도 드러났는데 이 1857년까지 의회가 대통령의 개인 비서, 집사, 심부름권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자신의 급여에서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4,00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는 이 백악관에 1900년까지는 사무 및 행정직원이 단 1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뭐 개인 말 그대로 개인적 차원에서 고용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지금 시스템에 갖춰진 건 언제부터예요? 예, 미국에서 지금의 대통령실에 갖는 권한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두 번째 집권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1939년 정부 조직 개혁법이 통과되면서부터입니다. 네. 이 대공황을 맞으면서 연방 정부의 역할이 절실했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방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강력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백악관 비서실, 경제자문위원회, 국가보장회의, 안전보장회의, 관리예산처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여 개의 주요 단위기구들이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처까지 있군요. 이 중 이제 백악관 비서실이 핵심 조직인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일부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네. 이제 이 비서실에 400에서 500명에 달하는 참모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가장 친밀한 조언자로서 대통령이 알아서 고용하고 해고하고 조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들의 업무도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으로 의회가 확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기호에 따라 이 조직의 형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서실이 돌아가는 과정을 하나의 형태로 포착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왼쪽 건물에 비서진이 일하는 곳이 몰려 있다고 해서 웨스트윙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던 걸로 아주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 비서들의 역할이 강해진 이유를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 비서들의 역할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네. 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장관들을 임명하기는 하는데요. 임명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내각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의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의회가 각 부처를 돌리는 기금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헌법이 규정한 장관에 대한 이 대통령 권한 역시 서면으로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말에 미온적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은 연구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어떤 대통령도 내각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내각 회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대통령도 있었고 하지 않는 대통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할 때 백악관의 정책 결정을 집중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백악관 비서들이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비서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으로는 충성심이 꼽힙니다. 이 나이젤 보울스, 로버트 맥마운 같이 미국 정치 교과서를 쓴 학자들은요, 미국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참모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비서가 충성심이 없다면 대통령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비서니까 당연히 충성심이 제일 요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케네디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백악관이 국가를 움직여 나가는 핵심부가 되어야 한다. 백악관이 행정각부의 운영에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래서 케네디 참모들은 아이리시 마피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보니까 보통 비서실에 들어가려면 대통령과 서로 오랫동안 쌓은 신뢰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를 하면 그럼 미국에서 대통령 비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미국 대통령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선임 참모들 중심으로 5가지 정도의 주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째는 입법 전략 및 전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백악관 내에서 책임을 맡고 유지하는 일. 음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회 내 협력자들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고 중립적인 인사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반대자들을 최소화하는 일.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행정기관이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할 때 다른 부처와 기관보다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부 전체의 로비 작업을 조정하는 일. 음흠. 그리고 네 번째는 법안, 조약, 인사, 지명 등과 관련해서 상하 양원에서 공개적 지지자와 잠재적 지지자의 의견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정치적 난관을 미리 파악하는 일. 예. 그리고 5번째 상당히 중요한데요.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책의 순위에 맞게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의 비서란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이나 인사를 의회나 내각의 견제를 극복해 가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선과 후방에서 뛰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지금 있습니다. 이제 정무적 판단과 정무적 조정 기능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내각과 백악관의 관계가 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사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백악관 길 맞은편에 바로 재무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들의 견해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이제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경제자문위원회에 크게 의존했고요. 왜 우리 예. 기획재정부가 생각이 나네요? 예. 예,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엔 대통령실 내에 아예 마약 통제 정책실을 만들어서 기존 정부 부처가 마약 관련 정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백악관과 정부 부처 수장 사이에 긴장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뭐 실제 백악관들의 참모진들, 비서진들이 우회 경로를 통해서 집행 권한을 쥐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국 정치 교과서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시도가 결국에는 내각과의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으로는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이제 미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청와대 비서실하고 좀 그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와 미국은 이제 의회 내각 대통령의 관계 맥락이 서로 좀 달라서 예. 간단히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예, 미국에선 이제 백악관이 행정내각과 다소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행정부가 청와대에 훨씬 종속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고요. 네.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흔히 듣고 있습니다. 음흠. 이제 이 말에는 청와대 때문에 내각과 집권당이 주변화된다는 비판이 담겨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학자 박상훈 같은 경우는 청와대 중심에서 벗어나서 정당의 중심을 둔 의회 협치, 책임 총리, 책임 장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안에서 민정수석 역대 어느 정부나 다 민정수석 두고 왕수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청와대 정치 중심엔 언제나 이제 민정수석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예. 예, 민정수석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뭐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흠. 이들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도 하고 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직무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론과 민심의 동향까지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권력이 매우 막강합니다. 음흠. 예, 근데 백악관에선 우리 민정수석에 해당하는 직책이 백악관 법률고문인데요. 네. 이 정책 관련 모든 법적 이슈를 다 다루고 있어서 그 권한이 정말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사정기관까지 총괄하는 우리나라 민정수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 법률 고문은 법률적 검토고 법률적 자문 이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로 치면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의 역할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요. 검찰 인사에서 내각이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에 과거 민정수석의 전례와 비교해 보면 다소 그 위상에 마치 뭐 걸맞지 않는 이 경우였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앞서 이제 전문가의 지적대로 이제 정치가 청와대 중심을 넘어서 당정 관계에 기초를 둔 정당의 정부 그리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 등의 방향으로 재편돼야 된다고 본다면 이번 경우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수석 비서관의 역할은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과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회나 내각 그리고 청와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건데요. 네. 이번에는 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 비서관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인사 정책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비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만권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